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직업세계와 관련 법규를 담당하게 될 김인기입니다. 이렇게 새복을 맞이해 갖고 활기차게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당분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됨을 매우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적인 일이고 또 다 같이 극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과목은 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개설된 과목인데 총 5과목 중에서 직업 심리학과, 직업 상담학을 주로 다루는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직업 심리학과, 직업 상담에 관련된 자세한 것을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PPT로 강의하게 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개강 후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세계와 관련 법규에서 직업 심리학 편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교시에는 직업 심리검사의 이해인데요. 우리가 심리검사를 이해하기 전에 그냥 대략적으로나마 심리검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흥미, 적성, 재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검사지로 개발을 하기 전에는 이걸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도 하고 추상적 구성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점사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거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흥미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가 그동안 관련 문헌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문항들을 쭉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 문항을 개발할 때 이 관련된 문헌을 찾아서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면접이나 설문지를 돌려서 문항을 개발을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저는 흥미에 몇 가지가 있는지 이렇게 유목분류를 해서 유목분류별로 문항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요인 분석을 해서 묶이는 걸로 가지고 또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묶이는 요인을 유목분류를 명칭을 정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목분류가 끝나면 문항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본 검사에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파일럿 검사라고 해서 미리 조그만 범위에 50명, 100명의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죠. 거기서 요인이 잘 묶이는지, 신뢰나 타동도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모집단에다가 이제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그 검사지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도 이렇게 표준 집단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준 집단은 굉장히 객관적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표본 집단을 뽑을 때 그 사용하는 그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비확률 표집, 확률 표집. 그래서 그 대략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확률 표집인데 확률 표집에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표준 집단에서 그 표준 집단을 우리가 규준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떤 규준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점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이 어떤 기준 점수가 돼서 이것이 이제 상대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점수가 기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 점수가 없으면 내가 검사를 해도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집단을 잘 뽑아야 돼.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잘 뽑아야 되고 또한 대표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자,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는 어떤 요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을 하고, 또 타당도 검사 이 타당도를 검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련된 것을 하나 정도 해서 그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이 됐을 때 이 검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전 심리 검사 절차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좀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리 검사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인격적 또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측정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 표본을 뭐 객관적이며 표준화된 절차로 측정 진단하는 방법, 또 그 클론바우처럼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수량적 척도나 유목 척도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체계적 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인간의 행동 표본을 어떤 그 표준화된 절차로 측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수량적 척도나 유목 척도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격, 능력 및 그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를 어떤 그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 질적 혹은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이러한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량화하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검사의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표준화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타당도,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객관도, 실용성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표준화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표준화란 이런 검사 재료라든지 시간의 제한, 검사의 순서, 검사 장소, 지시본 읽기 등 이런 검사 실시의 모든 과정과 그 응답한 내용을 점수화하는 채점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측정 과정과 그 채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줄임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검사자의 어떤 주관적 의도 그리고 해석에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표준화된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으며 기준 집단에 비교해서 그 피검사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타당도는 측정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흥미 검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를 어떤 불안이나 우울의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타당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뢰도는 우리가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문항에 그리고 뭐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이고, 또 객관도, 신뢰도 이런 것을 갖춰준 것이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준화라고 하는 거 의미 꼭 기억해주고 나중에 하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의미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개념으로 보면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표본을 관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고, 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에 수치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즉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를 할당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재는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을 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성격 검사에서 측정은 무엇을 의미하냐? 뭐 성격 5 요인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를 측정하는 것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교적 성실성, 외향성, 어떤 직무 만족, 리더십, 불안, 지능 같은 이런 심리적 속성의 속성을 재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 구성물, 즉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특정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름대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문항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죠. 우리가 표준 집단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기준 거기서 나온 점수 기준 점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은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된 자료인 것이죠. 한 특정 개인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기준 집단 또는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심리검사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는 첫 번째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분류를 하는데, 이는 측정되는 검사의 어떤 문항 구성의 양식과 어떤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는 이 TAT 개발자로서 어떤 개인의 인격 특성을 반영하는 검사로 상당히 이제는 유능성을 강조했고, 또 로사검사 개발자로 이 투사검사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상당히 비구조화된, 그러나 그 표준화된 상황에서 피검사자가 반응하도록 요청되고 이에 따라 피검사자의 반응은 자유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지만은 약간 만들어졌죠. 그래서 피검사자가 무조건 반응하도록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로서 이 투사적 검사에 대한 장점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 투사 검사에는 로샤 반점 잉크 로샤 검사, 그 다음에 TAT 문장 완성 검사, HTP 그림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투사 검사의 종류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투사적 검사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반응의 톡톡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담이나 행동 관찰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객관적인 반응보다 아주 독특한 반응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방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검사자가. 왜냐하면
무엇을 검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그러한 신기한 검사 자극에 부딪혀서 적절한 방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는 문항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면은 낮게 하고 유리한 내용 같으면 높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방어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개인의 반응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고, 또 어떤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식이나 무의식적인 심리적 특성이 반응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전에 다 심리 쪽에 배웠겠지만은 전의식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거, 평소에는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전의식이고, 무의식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오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충동적인 어떤 리비도가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용납할 수 없는 거, 억압된 감정,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곳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점은 단점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부족하죠. 오늘 검사하고 또 다음에 검사할 때 굉장히 신뢰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임상적인 근거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타당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 반응에 대한 사항적 요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받죠. 이 투사적 검사는 여러 사항적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로샤 잉크 반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로샤 잉크 반점이라든지 주제 통각 검사는 그래서 이거는 1921년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로샤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이렇게 우연히 떨어뜨린 잉크에 정신분열적 환자의 어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착각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로샤 사망 후에 백에 의해서 다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대칭형 잉크 반점 카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세로 24.2 곱하기 16.9cm의 크기로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의 실시와 해석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검사자만이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누구나 검사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로 이제 우울, 정신분열, 강박 등 정신건강 진단, 인지사고기능 검사, 감정 조절 방식, 애정 욕구와 같은 정서상태, 대인관계, 자아상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또 이 주제 통감 검사는 주제 통각 검사는 성격적 특성 중에서 동기, 정서, 갈등, 컴플렉스, 성취욕 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1장의 그림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카드 해석에 나타나는 어떤 욕구, 압력 관계를 비롯한 여러 심리적, 역동을 기술 진단하려는 투사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어떤 그림 속의 어떤 인물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 또는 욕구 저지, 이성관계, 부모나 반감에 대한 적개심 등을 투사하는 것이죠. 뭐 내가 내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의미, 이걸 보고 생각나는 걸 써봐라 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감시를 해. 정말 질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부모와 애정관계가 좋은 아이는 우리 어머니가 참 내가 공부한다고 뭐 줄 거 있나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종종 그런 거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속에 다양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로사 잉크 반점 검사 카드의 구성은 그냥 한번 참고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카드 1,
2, 3, 4, 5, 6 이렇게 7번, 10번까지 카드 1은 날개가 달린 삼진스, 박쥐, 나비 등 이런 것이 그려져 있고, 카드 2에는 인간 및 그 운동, 동물 및 그 운동, 곰, 개 같은 거. 카드 3는 2인의 인간, 그 다음에 카드 4는 모피류 동물의 머리, 귀물, 카드 다섯 번째는 나비, 박쥐 등 동물의 머리, 인족, 카드 여섯 번째는 동물의 피질, 남근, 모피. 카드 일곱 번째는 어떤 마더스 카드, 인간 및 그 운동, 또 지도, 동물 및 그 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카드 여덟 번째는 동물, 색칠한 나비, 해부도, 카드 아홉 번째는 마녀, 인두, 원자 폭탄의 폭발 같은 거, 무궁화, 카드 십 번째는 화가의 파레트, 해저 경치, 가슴, 거미, 뱀, 이런 의미, 이런 모양의 어떤 검사 카드로 구성이 됐는데, 그런 모양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만이 좀 이렇게 해석하고 검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제 통각 검사는 자, 한 아이가 바이올린을 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각각의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책을 들고 서 있다. 어떤 느낌이 있느냐?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는데 그 농사 짓고 나를 공부를 가르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기도 하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투사적에서 HTP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집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거는 전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2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HTP가 어떤 것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